자,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3주차 수업입니다. 입문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될 내용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교재 36페이지 사무소 설치와 업무편에서 지난주에 예고할 때 오늘 수업부터가 본론입니다.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살짝 했는데, 자, 지난주 했던 것을 한번 돌아가 봅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지 말고 지난주까지 무엇을 수업했는가 하면,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언젠가는 중개업을 하겠죠. 빠르게 하실 분도 있고 늦게 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런 수업을 했고, 등록을 해야 되니까 등록을 신청해야 되겠죠. 신청하면 접수하는 곳이 있고, 접수가 되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등록이 되었다 통지를 해줍니다. 자, 지난주에 공부했지만 며칠 만에 통지해 준대요. 7일 내로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런 수업을 했죠. 자, 그러면 등록을 했다고 통지를 해주면 가서 등록증을 받아야 되겠죠. 그 등록증을 교부받고 이 등록증을 개시하고 드디어 중개 업무가 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막 공부를 시작하신 수험생들인데, 어차피 자격증을 취득하면 언젠가는 중개 업무를 할 예정이죠. 빠르게 하실 분도 있고 늦게 하실 분도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분은 지난주에 물었을 때 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신 분도 계셨죠. 또는 뭐 한 1년쯤 훈련 받고 그래 하겠습니다, 이런 분도 계셨고, 어쨌든 언젠가는 중개 업무를 개시하는 절차가 지난주에 진행이 됐습니다. 자, 교재 보지 말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신청을 할 때는 아무나 신청할 수는 없다. 기준이 맞아야 되겠죠. 첫째, 무슨 기준? 자격을 취득할 것. 두 번째, 자격은 취득했지만 실제 업무는 잘 못하잖아, 그죠? 그래서 실무 교육을 이수하고, 세 번째 조건이 사무소를 확보하고 신청할 것. 우리는 이것을 등록 기준이라고 그러고, 등록 기준은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등록 기준이 되어야만 뭐가 시작되기 때문에 반드시 세 가지 익히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당장 다 알아야 될 이유는 없다, 그죠? 시험 칠 때까지 확인하면 되지만, 일단 지금 입문 과정에 온 여러분, 귀한 여러분들은 50%는 지금 합격이 돼 있는 분들이라 그랬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이 정도는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이걸 갖춘 자가 접수를 하러 갑니다. 어디 가서 접수할까요? 여기 세 가지를 보면 장소가 보이죠? 자격을 취득할 것, 실무교육 이수할 것, 그리고 사무소를 확보할 것. 조건이 그러니까 접수는 그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접수를 합니다. 이렇게 수업했고, 만약 여러분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에 사무소를 갖추었다. 사무소가 어디 있다고요? 삼성동에 사무소를 갖췄다면 등록관청이 어디죠? 강남구청이다. 이런 수업을 했죠. 여기를 등록을 해주니까 등록관청이라고 합니다. 접수를 하면 거기서 확인을 합니다. 뭐를 확인하는가 하면 중개업을 할 수 없는 사유, 결격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또 그 사무소가 무허가 건물인지 텐트나 파라솔을 치고 영업하는 건지 확인을 합니다. 자, 확인을 해서 별일이 없으면 등록이 되었다 통지를 해주겠죠. 별일 있으면 통지 안 해줄 겁니다. 자, 통지가 왔습니다. 그러면 가서 등록증을 받아야 되는데, 중요하게 등록증 교부 전에, 그랬으니까 여기잖아, 그죠? 반드시 뭐를 설정해야 된다? 보정을 설정해야 된다. 그 보정이라는 것은 중개 업무를 하면서 손해를 입히면 책임질 준비를 해야만 등록증을 내주겠다, 이런 뜻이고, 이 보정 금액은 여러분부터 바뀌었으니까 원래는 100% 시험에 나오는 걸 하나 알고 갑니다, 그랬습니다. 공인중개사 얼마 가입합니까? 지난주에 했습니다. 2억, 부칙 6조 2억, 중개법인은 4억을 가입합니다. 요 바로 시험 전까지는 전부 1억, 2억이었던데 100% 올랐죠. 그 보정 금액이 올랐는 게 약 15년 만에 지금 오른 겁니다. 당연히 사전에 벌써 올랐었어야 되는데 개공사들의 부담을 줄까봐 이제 늦춰서 원래 여러분부터 처음 적용됩니다. 100%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보정을 가입하면
등록증을 교부해주고, 그럼 그 등록증을 걸어놓고 드디어 중견부가 개시되는 것을 지난주에 수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교육을 받아야 그랬으니까 교육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실무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수업도 되었고, 앞으로 또 계속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수를 하고 나면 확인할 때 결격 사유가 있는데, 이 결격 사유는 지금까지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수업할 때 결격 사유 제목을 아십니까? 이렇게 출제되는 게 초급 수준이었다면 중급 수준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게 중급 수준. 그 다음 고급 수준은 이 결격 사유가 우리 중개사법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이게 고급 수준인데 제일 많이 나오는 방법이 초급 수준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제목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딱 한 주 전에 진행했던 내용을 지금 쫙 돌아갔습니다. 그때 중개업을 못하는 결격 사유 첫 번째가 누구였죠? 미성년자 이렇게 갔습니다. 1시간씩 하늘 보고 웃는 자, 피한정후견인. 하루 종일 입 벌리고 웃는 자, 피성년후견인. 기억 좀 나십니까? 자, 그리고 파산자 결격 사유였습니다. 지금 제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긴 것이 금고나 징역형을 받은 자가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얼마가 안 되면 3년이 안 되면 결격 사유다. 그래서 3년이 지나야 되니까 일명 금삼이다. 이렇게 들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도 했었고, 불쌍한 죄수 이야기도 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결격 사유다. 조금 들은 것 같습니까? 너무나 유명한 노래 이벌삼삼도 참 많이 나옵니다. 이벌삼삼이 뭐죠?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300만 원 이상을 받은 자는 3년간 중개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벌삼삼. 자, 그런데 자격증이 있다가 취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뭔가 위반을 했겠지. 취소된 자는 몇 년 동안 중개업을 못한다? 3년. 취소된 자 내일부터 일해라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자격 취소자 3년이 지나야 됩니다. 자격 정지를 받은 자는 정지 기간 동안의 결격 사유. 그 다음 이렇게 등록을 하고 영업하던 자가 등록이 취소돼 버렸습니다. 뭔가 위반했겠지. 등록이 취소된 자도 역시 몇 년 지나야 된다? 3년이 경과돼야 됩니다. 그 다음 업무 정지를 받은 자는 업무 정지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일할 수 없다. 법인도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결격 사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의 임원이 한 사람이라도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법인의 결격 사유인데 한 사람 때문에 법인 문 닫으세요 이러면 좀 섭섭하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벗어난다? 2개월 내로 해소하면 벗어난다. 그렇게 했고 2개월이 60일이라고 볼 수 있죠. 3년 전에 시험에서 45일 내로 해소하였다. 시험에 나왔어요. 그럼 45일 내로 해소했으면 2개월 내로 한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잘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2개월 내로 해소시켰다 하니까 X 탁 찍으신 분들은 다 그 다음에 다시 만난다고. 그죠? 100%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45일은 2개월 내로라는 정도는, 그 정도는 감 잡으셔야 되죠. 그죠? 그 문제를 어떻게 건다, 던진다는 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출제하는 자들의 의도가 보입니다. 원래 법에 2개월 내로 해소할 것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시험에서도 야 2개월 내로 해소하면 되냐? 요래 물으면 법대로 그대로 물은 거잖아. 그죠? 또는 이제 틀리게 만들려고 1개월 내로 이러면 이거는 X, 2개월 내로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주는 게 기본 틀인데, 살짝 응용해서 45일 내로 해소하였다. 이런 식으로 였는 거는 이제 출제자 의도가 보이죠. 얄팍하게 틀리게 만들 의지를 딱 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꾸 훈련을 해야 돼. 이런 것들을. 그죠? 기본 조문을 딱 알아놓고 이제 이런 것들을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래 45일도 2개월 내지 이렇게 자꾸 혼자서 훈련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내공이 좀 쌓여야 된다. 이래 이야기해요. 근데 내공이 쌓여야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교재를 그대로 흡수했다고 점수가 잘 나오는 건 100% 아닌 거예요. 그죠? 틀리게 할 의도를 자꾸 의식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틀릴 거야.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야. 자꾸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이제 내공을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한 3주차, 1주차의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2주차 수업했고 오늘 이제 3주차 수업이 접어들었는데, 중개사법에서 제일 강조했던 게 첫 시간에, 첫 만남에서 제가 전달했던 게
꼭 이 과목만큼이라도 결석하지 마세요. 이거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벌써 한 3주쯤 지나니까 약간 또 느슨해졌잖아. 그죠?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요를 제가 얼마나 질문을 많이 들었겠어요. 이 수업을 오랫동안 진행하면서. 그죠? 근데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요를 본인들이 알고 있다니까요.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럼 누구라도 아는 걸 알면서 질문한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법 조문을 공부할까요? 문제를 많이 풀어볼까요? 뭐 예습을 할까요? 복습을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실력이 약하기 때문에 자꾸 묻는 거예요. 뭔가 불안하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그 말들을 하나로 다 뭉뚱거리면 결석을 안 해야 예습도 되고 복습도 되고 법 조문도 보게 되고 문제도 보게 된다. 그래서 결론은 결석하지 말 것. 이 말에 굉장히 집중을 했었습니다. 3주차가 됐으니까 한 번 더 되새기고 가는 겁니다. 합격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다면 나는 이 수업만큼은 결석을 해보지 않겠다. 이거 하나를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한 여러분들이 합격권에 제일 가까운 분들이니까 시험 치는 날까지 이 시스템대로 쫙 갑니다. 100% 합격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결석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3주차가 돼서 한번 되새겼고, 오늘 수업은 교재 36페이지 사무소 설치와 업무편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지난주까지 했던 수업을 딱 들어보니까 여기서 결격 사유도 중요하게 확인했다면 이제 사무소를 만들어야만 중개업을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교재 36페이지가 사무소 설치와 어떻게 업무를 하느냐, 이 단원으로 접어들었고 상당히 재밌겠죠? 밖에 나가면 여러분들은 아파트 단지 앞에 중개사무소 다다다다다 있는 거 보셨죠? 이걸 어떻게 설치할까요? 이제 이렇게 가고 그 사람들이 하는 업무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됩니다. 자, 36페이지 4번 4장에 내려오면 1번 개업 공인중개사의 겸업이라는 문제가 보입니다. 겸업에 일단 동그라미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래 놓고는 내려오면 박스 밑에 1번 법인인 개공사의 업무 범위, 거기 밑줄 것이고 1번 제목에 줄을 하나 쫙 긋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37페이지 상단 큰 2번 공인중개사와 부직상의 개공사의 겸업의 범위라는 게 보입니다. 그 제목도 한번 줄 거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지금 이렇게 중개 업무를 하려면 이렇게 등록하는 절차를 거쳤는데, 이렇게 등록이 된 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개공사 이렇게 부릅니다. 지난주에 어제 수업에서 용어의 정의, 개공사는 등록한 자,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정확하게는 개업공인중개사인데 줄여서 개공사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한 개공사가 종류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아, 이거 찾아내는 사람은 대단한 모습인데 그래도 공부는 했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한 자 첫째 누구? 중개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인 개공사가 있고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 있고 부칙육조의 개공사가 있다. 이렇게 공부했고 지금 등록된 자가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10만 명쯤 된다고 보고 여기 법인이 몇 프로라고 했죠? 5%좀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몇 프로? 80%, 그럼 85%. 그러면 부칙육조가 15%인데 어떤 종류는 자꾸 늘어납니다. 어느 게 늘어납니까? 공인중개사 자꾸 늘어납니다. 왜 늘어납니까? 해마다 시험 치니까 합격자가 한 명이라도 들어올 거잖아, 지금 그죠? 자, 이게 늘어난다는 말은 뭐는 줄어든다는 말하고 같잖아요. 뭐가 줄어든다? 부칙육조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냥 천천히도 아니고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수업할 때 부칙육조가 0% 되기 전에 합격하셔야 됩니다. 이런 수업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주 전의 이야기인데 좀 벌써 가물가물하죠. 자, 그래서 등록된 개공사는 세 종류가 있는데 지금 단원이 겸업이라는 데 동그라미를 하라 그랬잖아. 그죠? 겸업이 뭔가 하면 겸직 업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등록을 하고는 하는 업무가 뭐죠? 자, 개공사는 종류가 세 종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등록을 했죠? 중개업을 하려고 등록하잖아. 그죠?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중개업을 해서 등록을 된 개공사가 세 종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업무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중개 업무를 하면서 하는 업무니까 이거를 겸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거의 80%는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중개업만 해야 됩니까?
다른 업무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살짝 감각을 살리려고 이제 이렇게 등록을 하고 자격을 받아서 중개업을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보험 대리점을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만약에 이렇게 등록하고 중개업을 하면서 뭐 사진관업을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두 분한테 감각을 물어본 거예요. 겸업이 어떻게 될까요?를 지금 책에서 줄을 꺼드렸었어요. 자, 다시 내려가면 1번 법인인 개공사의 업무 범위라는 거 찾았습니까? 별표입니다. 지금까지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법인이 하는 업무는 밑에 박스에 보니까 1, 2, 3, 4, 5, 6, 7 보이시죠? 자, 오른쪽부터 갑시다. 큰 2번 상단에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와 여러분은 부칙육조는 절대로 될 일은 없죠. 부칙육조의 개공사의 겸업 범위 해놓고 우리 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그라미 1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는 중개사법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내에서 줄 것입니다. 겸업이 가능하다 이랬잖아 지금. 겸업이 가능하다. 법인인 개공사의 겸업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도 있다. 근데 2번 부칙상의 개공사는 경매, 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과 취득의 알선 업무는 할 수 없으며 자, 할 수 없음에도 밑줄 긋고 그 외 나머지는 겸업에 제한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읽었는 말 가지고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개공사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는데 업무를 따질 때는 법인이 하는 업무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법인의 업무. 그 다음 나머지 이 두 사람의 줄을 끄는데 이 사람을 법인에 대비해서 개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말도 알아들어야 되겠죠. 개공사는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걸 익히시고 자, 법인이 하는 업무는 지금 왼쪽에 보니까 1, 2, 3, 4, 5, 6, 7 쫙 내려오잖아. 그죠? 그런데 개인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오른쪽에 있는 2번부터 먼저 읽었지만 겸업의 제한이 있대요, 없대요. 없다에 줄을 껐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이 개인은 겸업에 제한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두 사람은 중개 업무가 자기 업무인데 중개 업무를 하면서 어떤 업무를 하더라도 제한이 없다고. 자, 그래서 아까 물었잖아요.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면서 보험 대리점업을 해도 될까요? 오, 제한이 없다 그러잖아요. 사진관업을 해도 될까요? 오, 물어볼 필요도 없어. 뒤에 거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겸업에 제한이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만약에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하면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할 수도 있다. 시험에 나온 바 있어요. OX. 금융업에 제한이 없잖아 지금. 그죠? 지금 감 좀 잡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수업을 탁 들으시면 나중에 내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사무소를 차렸으면 꼭 중개업만 할 필요가 없어. 내가 잘할 수 있는 업무도 하나 겸업을 해주면 어차피 사무실을 얻는 거 직기비품 돌려놓고 컴퓨터 책상 하나 다 돌려놨겠죠. 복사기 돌려놓고 그죠. 그러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업무를 같이 하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 졸업생 중에서는 중개 업무를 하면서 뭘 하는가 하면 사주팔자 관상업 이런 거 같이 해요. 그런데 사주팔자 관상업은 사실은 부업이잖아. 부업. 주업은 중개업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아파트 하나 사세요 해가지고 아파트가 뭐 괜찮습니다. 뭐 지하철하고 가깝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좋습니다. 하고 그 다음 말 당신하고 궁합이 맞아요. 이렇게 말해봐요. 그 사람 사고 싶은가 안 사고 싶은가. 그래서 사주팔자 명리업도 같이 하는 졸업생도 있어요. 영업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됩니다. 당연하지. 그냥 중개사무소만 딱 차려놓고 하늘 쳐다보고 있는 것하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업무를 한다는 건 좋잖아. 그죠? 사주팔자업은 해가 돈 안 받아. 그거는 부업이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아파트 뭐 하나 잘 사줘도 괜찮잖아요. 또 우리 졸업생 중에 한 분은 중개 업무를 하면서 여행사업을 같이 해요. 자기가 예전에 뭐 여행 가이드 이런 걸 했겠지 아마. 그죠? 중개사 사무소 차려놓고 여행 가이드업도 새로 한다니까요. 요즘 최근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못 나가서 그렇지 예전에 이게 코로나가 없었을 때는 아파트 하나 사러 왔다가 아파트 안 사면 일본 여행 안 가실랍니까? 이렇게 권해도 되잖아. 그죠? 또 일본 여행으로 온 사람에게 괜찮은 아파트 있으면 내놓으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겸업이 어떻게 다가온다를 익혀보라고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와 부칙유조는 겸업에 제한이 없다. 어떤 업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시험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강조했는가 하면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하면서 안마 CC 수업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했었어요. OX. 기다릴 필요 없죠. 무조건 O. 그 안마 CC 수업이 무슨 의미인가 묻지 말아요. 저도 잘 몰라요. 하여튼. 어떤 업무라도 할 수 있다를 그 정도로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은 겸업에 제한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개인들은 뭐 문방구업 뭐만 할 수 있다. 7가지만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 폐지돼 가지고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인에 대해서 문제를 물으면 여러분들은 시험에 한번 나와봐라 이래 딱 기다리셔야 돼. 무조건 할 수 있다. 딱 찍으면 끝나기 때문에. 그런데 법인은 달라요. 법인은 14조 업무만 해야 돼. 그럼 14조 업무만 해야 되니까 겸업에 뭐가 있다? 제한이 있다. 그래서 법인은 해야 되는 업무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이 해야 되는 업무 7가지는 이제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왼쪽 페이지 밑을 잘 보셔야 된다고. 그죠? 자, 그러면 법인은 무슨 업무를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시험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박스에다가 별표 딱 찍어 놓고 입문 쓰니까 입문 과정에서만 보고 그만 볼 교재지만 기본서가 나오더라도 별표입니다. 항상. 그래서 별표되어 있는 건 의식을 해 놓으셔야 돼요. 첫 번째, 법인인 개공사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는 없다. 그 다음 업무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1번,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옆에다가 뭐라고 적으셔야 되겠습니까? 당근 적어놔야 돼요. 당연하지. 이건 중개업은 자기 기본 업무니까. 지금 당근을 적어야 됩니다 하니까 진짜 적으신 분 계시죠? 그럼 적었으면 옆에다가 말밥도 적어놔요. 적어놓으면 또 자꾸 당연한 건데 뭘 그걸 또 당근을 적어요 또. 당근 적으셨으면 말밥도 적어요. 말밥 이렇게 딱 적어놓고 당연히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건 기본이죠. 자, 이제 두 번째부터 잘 봐야 돼.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을 하는데, 자, 요거 번역합시다. 상업용 건축물을 한마디로 뭐 상가 이러면 되잖아요. 상가. 그죠? 거기 주택 한마디로 뭐 주택은 아파트 그러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상가와 아파트 등을 임대 관리할 수 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 건물만 되는 거예요. 옆에다가 토지 관리 대행 X 탁 적어 놓으셔야 돼. 토지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주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법인이 할 수 있는 거,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뭐 한다고요? 이용하고 개발하고 거래에 대한 상담을 일명 컨설팅업 그럽니다. 그 옆에다가 컨설팅업을 할 수 있다. 지금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를 가고 있습니다. 4번 개공사를 대상으로 줄 것입니다. 중개업의 경영 기법 및 경영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거 줄거 놓고 밑에다가 프랜차이즈업 이렇게 하나 적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프랜차이즈업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은 있죠? 그거는 영어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프랜차이즈를 뭐라 해야 될까요? 프랜차이즈업 이런 말은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뭐라 해야 될까요? 옆에 이 꼴 해놓고 가맹점업을 할 수 있다. 지금 이 사회에는 가맹점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참고로 묻습니다. 지금 밖에 사회에서 프랜차이즈로서 제일 센 프랜차이즈업이 뭘까요? 제일 센 거 스타벅스 이 정도 들어보셨나요? 스타벅스 무슨 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죠? 아마 뭐 그거 말고도 있을 수 있지만 스타벅스는 얼마나 강한 프랜차이즈인가 하면 그죠? 빌딩주가 건물을 딱 짓잖아. 그죠? 건물을 지으면 이제 새 건물이니까 입주자들을 이제 상가를 입점시키겠죠. 그러면 여기는 위치가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씩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들어오겠죠. 스타벅스는 얼마나 센가 하면요. 월세 얼마 낼게요가 아니고 건물주가 스타벅스 어서 좀 와주세요 이렇게 불러요. 왜 그러냐면 스타벅스가 딱 입점을 하면 그 건물이 살아난다 그래요.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끓는다. 그런 뜻이니까. 그래서 스타벅스는 모셔놓고, 그죠? 월세를 어떻게 받는가 하면, 그달 매출의 몇 프로 이래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장사 잘 안 되는 날은 작게 받고, 잘 되면 많이 받고 그러겠죠? 스타벅스 억울할 일이 있다, 없다? 절대로 없죠, 그죠? 어서 오십시오. 모셔간다니까요. 이 스타벅스가 미국 체인점의 본부인데, 그죠?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고로 잘 된대요, 스타벅스가. 그죠? 이 미국의 체인점 본부니까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다 있겠지. 중국도 있고 다 있는데 제일 잘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우리나라 하여튼 그런 메이커 되게 좋아하는가 봐. 그죠?
그래서 점심때 라면 5,000원짜리 먹고, 그죠? 스타벅스 한 개씩 입에 물고 가야 이제 뭐가 하루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장사가 잘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 프랜차이즈업. 그죠? 또는 한국말로 가맹점업이에요. 자, 그럼 이런 말을 지금 우리 교재에서 왜 배우는가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땄지만, 예를 들어서 중개사무소를 차릴 때, 간판을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뭐 어떻게 고객을 만나야 되는지, 또 어떻게 고객을 응대해야 되는지는 전혀 모르잖아, 그죠? 그래도 프랜차이즈업에 가입을 하면 부동산 서브 역삼점 혹시 이런 거 들어봤나요? 부동산 114 강동점 이런 게 있다니까요. 이게 뭐다? 부동산에도 프랜차이즈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법인은 개공사들을 대상으로 그런 프랜차이즈업을 유지할 수 있다. 지금 그거 할 수 있다는 말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하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놀부 보쌈을 하고 싶습니다. 보쌈집을 하나 하고 싶은데 보쌈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전혀 몰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놀부 보쌈에 가입을 하면 거기서 전 쫙 펴주죠. 그 대신에 뭐를 해야 된다? 가맹비는 내야 되겠지. 그죠?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대상으로요? 개공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 기법 및 경영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거를 프랜차이즈업, 가맹점업을 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5번 별표입니다. 너무나 자주 나오니까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을 분양 대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번역하면 상업용 건축물을 한마디로 뭐 상가, 주택은 한마디로 아파트 그러면 되죠. 이것을 분양하니까 옆에다 적기를 토지 분양 X 탁 적어 놓으셔야 된다고. 토지를 분양한다는 말은 없죠. 재작년에 시험에 나옵니다. 다음 중 법인이 할 수 없는 업무는 해놓고 공장용지의 분양, 그게 답이었어요. 공장용지는 토지라는 정도의 느낌은 옵니까? 분양은 뭐만 한다 그랬죠? 주택과 상가만 분양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가르치기를 토지 분양 X인데 시험은 뭘로 나왔다고요? 공장용지를 분양한다. X잖아, X. 그 정도의 느낌은 찾으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내공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수업을 해가면서 자꾸 훈련을 할 겁니다. 여섯 번째,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줄 것까요? 도배 이사업체를 소개할 수도 있다. 법인이. 도배 이사업체 이러니까 좀 촌스럽게 들리시는 분은 익스프레스 이런 거 하나 적어놔도 돼요. 버티칼 이래 하나 적어놔도 되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을 알선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보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업무인데, 여러분 이삿짐 센터 들어보셨나요? 포장이사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한 번 이사 가는데 포장이사비 얼마쯤 들까요? 잘 모르죠. 금액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 멀리 가면 좀 비쌀 거고 바로 옆에 가면 싸겠지. 그죠? 그건 어쨌든 통상적으로 포장이사 한 번 하면 한 200~300만 원 든대요. 뭐 멀리 가고 작게 가고 차이는 있지만. 그러면 이삿짐 센터 사장님들은 어디 와서 일거리를 찾아야 될까요? 1번 청와대에 가서, 2번 중개사무소에서. 답이 몇 번? 이삿짐 센터 사장님들이 누구하고 친해야 되나 하면 중개사무소 사장님들하고 친해야 된다고. 이사는 중개사무소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에 중개사무소에 와서 배고프지 안 싸워요 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삿짐 센터 하나 발생하면 하나 소개해주면 그게 어딥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중개사무소 가보면 거기 사용하는 명함, 찌라시, 광고물 이런 거 무슨 익스프레스 이런 거 많이 있어요. 다 제공해줘요. 그런 것들. 그 대신에 이런 거를 좀 가지고 우리 이삿짐 센터가 이사가 발생하면 우리한테 연락해달라. 그런 취지겠지. 그죠? 그런 업무를 법인은 해줄 수 있다는 걸 지금 줄을 건 거예요. 도배, 이사업체를 소개하는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도 할 수 있다. 자, 마지막 할 수 있는 거. 경매, 동그라미 놓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과 취득의 알선. 바로 둘째 줄 중간에 공매 물건에 대해서도 매수 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앞으로 경매, 공매 이 말은 붙어서 계속 다닐 거예요. 자, 이게 법인의 업무예요. 자, 이 법인의 업무 7가지를 지금 그냥 천천히 설명했는데 별표를 딱 찍어 놓으셨죠.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책 안 보고 설명할 수 있어, 대답할 수 있으면 참 대단하죠. 한 번 듣고. 자, 봐요. 법인은 14조 업무만 해야 된다. 그래서 해야 될 업무가 제한을 받고, 개인은 겸업에 제한이 없으니까 어떤 업무라도 할 수 있으니까 적을 필요가 없잖아. 안마실수수업이나 중고자동차 매매업이나 보험대리점업이나 어떤 업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법인이 할 수 있는 거 첫째 뭐였죠? 당근 했잖아요. 중개업을 할 수 있다. 기억나셨어야 됩니다. 이제 시험 때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다? 컨설팅업을 할 수 있다. 하나 빠졌지. 3번에 주택과 상가를 뭐 할 수 있다? 임대 관리할 수 있다. 체크되어 있습니까? 네 번째, 공사를 대상으로 프랜차이즈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경영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주택과 상가를 뭐 할 수 있다? 분양하거나 분양을 대행할 수도 있다. 그때 토지 분양하면 X 이런 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버티칼 익스프레스 기억납니까?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도 할 수 있다.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도 할 수 있고, 마지막 일곱 번째 해줄 수 있는 것, 경매, 공매 업무도 법인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일곱 가지 업무는 시험에서 빠진 적이 없다. 그래서 지금 입문 과정에서 지금 이거 다 암기하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법인은 해야 될 업무가 정해져 있구나만 기억해도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개인은 겸업에 제한이 없다. 그래서 오죽에 쓰면 안마 시술 수업을 같이 해도 됩니다. 이까지도 이야기했다고. 그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몰라도 된다 그랬죠. 발음도 잘 안 된다 그랬잖아. 그죠? 겸업에 제한이 없다를 그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업무편을 공부하셨는데 좀 궁금한 게 돌아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이제 법인이 하는 업무는 이렇게 있는데 개인이 누구죠? 공인중개사와 부칙육조는 그러면 법인의 업무를 해도 되느냐? 이런 문제를 또 한번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잖아. 그죠? 자, 개인은 이 법인이 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없다? 가능하다. 그죠? 방금 했잖아요. 개인들은 안마 시술 수업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업무를 못하게 할 이유가 없는 거라. 그럼 결국은 법인의 업무입니다. 해놓고는 개인도 모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 이렇게 딱 얹이겠죠.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는 개인이잖아요. 주택과 상가를 임대 관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놓으면 OX. 개인은 무조건 O예요. 업무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부칙육조도 개인이잖아요. 부칙육조는 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수도 있다. OX. O.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도 할 수 있다. 무조건 O. 개인은 겸업에 제한이 없으니까. 되나요? 그런데 하나 제한이 있었어요. 아까 줄 거들었어요. 부칙육조는 뭐는 못한다? 경매, 공매 업무는 부칙육조는 못한다를 아까 줄 것이었다고. 오른쪽에. 그죠? 그래서 부칙육조는 뭐 자격증이 없으니까 경매 업무는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시험에서는 중요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데 등록한 개공사들이 하는 업무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을 지금 여러분이 짚어보신 거예요. 업무편 재밌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런 질문도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질문이 올라옵니다. 이제 서서히 공부를 하시면, 그러면 중개 업무를 하면서 아파트 관리소장을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되겠죠? 왜 이해가 되는가 하면, 지금들 여러분들이 배우고 계시는 이 공부가 우리 국가 자격증이잖아. 공인중개사가. 그죠? 부동산에 관련되는 국가 자격증이 3개가 있어요. 여러분 자격증은 국가 자격증이 있고 민간 자격증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나가보시면 지금은 그냥 관계없이 살았지만 이게 국가가 시행하는 자격증도 있고 민간 자격증도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빌딩 관리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죠? 아마 이런 것들은 뭐 사단법인 어디에서 주관하는 그런 시험이에요. 그럼 이건 이제 민간 자격증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는 공인중개사는 국가가 지행하니까 국가 자격증이다 그래요. 아무래도 국가 자격증이 좀 더 공신력은 있겠죠. 그 뭐 누가 뭐라 그래도 국가가 관리하고 통제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자격시험이 국가 자격증도 있고 민간 자격증도 있는데 국가 자격증 중에 부동산에 관련되는 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두 번째 뭘까요? 두 번째가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있어요. 이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아파트 관리소장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감정평가사 자격증이 있어요. 뭐 들어는 봤는가요? 요 3가지가 국가 자격증이에요. 부동산에 관한.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한 국가 자격증이니까 요 3가지는 다 유사점이 있겠죠. 과목이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지금 하고 계시죠. 그럼 이 과목들이 그대로 공부를 잘 하셔서 합격을 하시면 주택관리사 시험 치는데도 거의 80%는 똑같아. 그런데 주택관리사는 업무의 특성이 있으니까
아파트 관리소장 하려면 뭐 들어오는 돈, 관리비 얼마 받았어, 얼마 썼다, 이 정도는 이야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는 회계라는 과목이 하나 더 들어가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 대신에 주택관리사는 우리 중개사법은 들어갈 필요 있다 없다? 없지. 아파트 관리소장이 중개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80%는 같다니까요. 민법, 공법 이런 거 배우는 과목들이 주택관리사도 그대로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특성에 따라 거기는 회계 원리가 하나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설개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시설개론이 뭔가 하면 뭐 벤치는 오른쪽으로 돌린다, 어떤 나사는 왼쪽으로 돌려야 된다. 이 아파트 관리소장 하려면 이 정도는 좀 기초적으로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시설개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러면 중개사 공부를 꾸준히 잘 하시면 여기서 몇 개만 딱 붙이면 바로 주택관리사 시험을 해도 된다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공인중개사 공부하신 분들이 합격을 하면 그 다음에는 중개업을 바로 하는 분도 있지만 아파트 관리소장 자격증을 준비하는 분도 많아요. 의외로 지금 밖에 나가면. 그래서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예를 들어서 또 땄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 번 더 이왕 시험에 자신 있는 김에 감정평가사 시험도 한번 쳐보는 거예요. 감정평가사는 우리나라 부동산 자격증에서는 제일 고급 자격증이에요. 딱 한 회에 100명만 딱 뽑아. 100명. 그래서 상대평가죠. 1등부터 성적을 100등까지 해서 딱 잘라냅니다. 거기에도 여러분들이 배우는 민법, 공법, 공시법 다 들어갑니다. 근데 감정평가사에는 영어가 과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유관성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다 했는 공부에서 한 20% 정도만 살짝 다른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공부한다도 그것만 보태면 되니까 여러분들은 원래 꼭 공인중개사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거든 여력이 되거든 힘이 되거든 내년에는 주택관리사도 준비 한번 해봐요. 어차피 다 해놨는 거에서 조금만 더 보태면 되니까. 집은 엉망되더라도 마지막에는 감정평가서도 한번 쳐보는 거예요. 집이 엉망진창 되기나 말기나.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진행하는 부동산 자격증 3가지를 지금 소개 다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중개업을 하는 자가 아파트 자격증을 딴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러면 아파트 관리소장을 하면서 이 중개업을 해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이 많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한테 물읍시다. 여러분은 나중에 자격증에 대해서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 되면 아파트 관리소장 자격증도 있다고 보고 2개 다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까지 배우셨잖아. 개인은 겸업에 제한이 없다 그랬잖아. 그죠? 해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수업하는데 질문하기를 중개업을 하면서 아파트 소장, 이 관리 소장도 해도 됩니까? 일단 중개사법에서 우리 과목에서는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해당되는 법에서 안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주택관리사법은 그런 건 없는데 공무원이 있죠. 공무원이 중개사 시험 공부할 수 있다 없다? 에이, 정신 차려봐요. 공무원이 낮에 근무하고 퇴근해가지고 내 노후를 위해서 중개사 공부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지. 그래 내가 공부할 수 있나 없다 묻는데 이렇게 흔들고 있으면 안 되지. 공부할 수 있잖아요. 실제 여기 가서 공부하시는 분도 많아요. 야간에. 그리고 공부를 하셔서 자격증을 땄어. 그지? 그러면 지금 공무원을 하면서 중개업을 해도 되느냐? 이 문제가 생기잖아. 그거는 안 돼. 왜 안 되는가 하면 중개사법에서는 겸업에 제한이 없는데 공무원법에서 안 되도록 해놨다고요. 그래서 아까 여기 지나갈 때,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36페이지 그 1번 중간입니다. 1번의 첫째 줄에 이렇게 돼 있죠. 법인인 개공사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럼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공무원법을 제외하고는 다음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업무, 공무원법에서 이중 직업을 못 가지도록 돼 있어, 공무원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죠? 중개사법에서는 제한하지 않는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업무가 생기겠지. 내가 어떤 회사에서 임원으로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임원이면서 영업이면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뭐 이제 퇴직할 때도 다 돼가고 하니까 지금 자격증을 땄으니까 이 영업을 하면서 중개업을 해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이 올라온다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중개사법에서는 제한은 없다. 해당되는 법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한다고. 그죠? 근데 대체적으로 공무원법이라든지 일반 기업체에 있는 분들은 못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모르지만 직장에 취업을 하잖아. 그죠? 취업하면 고용신고서 이런 걸 적는다니까 거기 보면 품위 유지를 위해서 이중직업을 가질 수 없다 이런 걸 적어 놨다니까 거기 보면. 근데 일반인들 그거 자세히 안 보지 그런 거. 그죠? 그러니까 해당 법에 문의를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많이 질문이 들어왔던 것 중에 여러분이 좀 참고로 중개업을 하면서 아파트 관리소장은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쪽 법에. 왜 안 되는가 하면
아파트 관리소장은 아침 9시 출근해야 되잖아요. 그 저녁 오후 5시 퇴근하겠지. 하루 종일 그 업무에 매달리는 자가 중개 업무를 하려면 굳이 말한다면 퇴근하고 야간만 하겠다 이럴 수는 있겠지.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퇴근만 해서 야간에만 중개업을 한다는 건 좀 인식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정규직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분은 있겠죠. 아파트 경비원이 있어요. 경비원은 어떤 줄 아십니까? 뭐 다는 아니겠지만 하루 근무하면 그 다음 하루는 완전히 쉬어요. 이해하시겠죠? 또 하루 근무하면 완전히 쉬어요. 그럼 그분은 나는 하루 종일 쉴 때 중개 업무를 하겠다면 그거 못하게 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지. 그래서 이 업무에 전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보시는 거예요. 되겠죠? 그럼 다시 아파트 경비원은 중개업을 하면서 경비 업무를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예요. 그거는. 그죠? 왜? 하루 종일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잖아 지금. 그죠? 근데 관리소장은 안 된다는 건 좀 이해가죠? 9시부터 5시까지 정규 근무하고 굳이 야간에만 중개업을 하겠다. 이거는 좀 뭔가 명분이 안 맞잖아. 그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대체적으로 이거는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게 될 거예요. 지금은 초반기라서 그렇지 한 6, 7, 8월 달에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 솜씨가 실력이 쌓이면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죠? 그때 또 이런 이야기를 또 한번 하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싶은 것은 중개업을 하려고 등록을 했으면 공인중개사나 부층조는 겸업에 제한이 없어요. 여행사업을 해도 되고 보험대리점업을 해도 되고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같이 해도 돼요. 근데 법인은 해야 되는 업무가 딱 정해져 있어요. 법인이 정해진 업무는 7가지. 시험에서 빠진 적이 없다. 요까지만 들어놓으시면 된다고요. 가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중개사무소 유심히 자세히 한번 봐봐요. 정관정 뭔지 아시죠? 홍삼 대리점 이런 거잖아. 그죠? 정관정업 하면서 옆에 중개사무소 같이 하는 사람들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예사로 봤겠지만 저는 이제 이 수업을 하는 사람과 꾸준히 관심 있게 보잖아요. 중개사무소 이래 보면 여행사업도 같이 걸어놨네. 정관정 대리점도 같이 하네. 이런 거 봐요. 여러분 필요하죠? 어차피 점포 얻어서 집기 비품 들렸고 컴퓨터 들렸고 인테리어 다 해놨는데 한 가지 업무만 할 필요는 없잖아. 그죠? 이런 업무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수업 시간입니다. 내가 중개업을 하면서 어떤 업무를 같이 겸업해 볼까? 뭐 꽃집을 같이 해도 되고, 그죠? 겸업에 제한이 없다라는 말을 강하게 심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업무를 들었다면 이런 업무를 누구하고 할까요? 누구하고 하기는 직원들하고 하겠죠. 자, 그래서 오른쪽 편이 뭡니까? 고용인 이렇게 딱 갖다 붙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등록을 한 자를 개공사라 부르고 사장님들이 세 종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업무를 하려면 직원들하고 한다니까요. 직원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고용인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고용인에 관한 문제도 시험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오른쪽 1번 고용신고. 자, 그럼 고용인이 일단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개공사는 사장님은 이 말이에요. 소공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그렇게 하니까 소공사의 동그라미. 자격증이 있는 직원을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불러요. 또는 자격증이 없는 직원을 중개보조원 불러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고용인인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을 고용하면 실무교육이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한 후 줄 것입니다.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해야 된다. 이제 고용을 하면 언제 고용했습니다. 신고해야 돼요. 이게 법이 바뀐 거예요. 옛날엔 그냥 중개보조이나 소공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중개사무소에 가서 사장님 내가 중개업을 하고 싶은데 뭐 출근할까요 하면 그럼 내일부터 나오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중개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중개업의 중자도 모르고 중개업을 하니까 방금 보셨잖아. 소공사나 보조원은 업무 개시 전까지 실무교육이나 직무교육을 받고 근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법이 바뀐 거예요. 동그라미 2번. 그때 고용을 신고할 때는 전자문서로 된 신고로도 할 수 있다. 자, 전자문서라는 말이 처음 나왔으니까 줄 꺼놓고 전자문서는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신고를 할 때 봐요. 주목. 어떤 신고를 할 때는 직접 가서 내가 신고하는 걸 뭐라 그럴까요? 뭐뭐를 신고해라 이러면 직접 가서 하는 것을 방문신고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하는 것을 뭐라고? 전자문서로도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신고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건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적인 신고에서 이 직접 가서 하는 것을 방문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것을 전자문서로 하는데 어느 신고 방법을 많이 쓸까요? 99.9%가 인터넷으로 합니다. 여러분이라도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강남 역삼동에서 중개업을 하는데 강남구청에 신고할 일이 있어.
내가 강남에서도 구청 다니는 게 안 쉽잖아요. 거의 인터넷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고는 99%는 인터넷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에 들어와요. 이거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게 시험에 들어온다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99.9%는 요새 세월이 인터넷 시대인데, 그죠? 딱 방문해야 될 걸 하나 기억해 놔야 된다고. 이건 인터넷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시험에 묻게 돼 있겠지, 그죠? 뒤편에 가면 이야기할 거예요. 자, 처음 나왔기 때문에 이런 고용신고는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다. 그거 당연한 거고. 3번, 소공사의 고용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요거 강조하고는 이유가 있죠.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는다를 강조해 놨잖아, 지금, 그죠? 왜 그럴까요? 소속 공인 중에서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신고를 하려면 나 자격증 있다를 신고해야 되는데 자격증 가져올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편하게 해준다, 불편하게 해준다. 편하게 해준다고. 그럼 왜 가져오지 않는다는가 하면 시도지사한테 직접 확인할 테니까 네가 안 가져와도 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편리하게 해주는 조문은 기억해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강조하고 있잖아 지금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이런 것도 자주 말할 거예요. 4번,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실무교육이나 직무교육의 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5번, 소공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외국인을 고용했다면, 여러분 외국인도 자격증 따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고용했다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서류는 별도로 첨부해야 된다. 그 외국인은 나 결격사유가 아니요를 별도로 가져와야 돼요. 마지막 2번, 고용관계 종료신고입니다. 제목 딱 보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고용을 하고 신고를 하고 이제 중개업을 같이 하다가 언젠가는 해고하겠죠. 평생 같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끝나면 끝났다고도 신고하라. 이게 법이에요. 종료 신고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고용관계가 종료가 되면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며칠 내로 10일 내로 신고해야 된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 자, 그러면 거기 10일 내로 신고하는 거고, 거기 위로 올라가면 동그라미 1번은 언제까지 신고하죠?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하잖아. 그죠? 그거 두 개를 돌린다고. 자, 그러면 이제 가르쳐 드렸으니까 대답합니다. 위로 동그라미 1번.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OX. X. 업무 개시 전이라 돼 있잖아. 지금 그죠? 다시 내려와서 제일 밑에 2번.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신고해야 한다. OX. X,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며칠? 10일 내로. 이걸 반대로 돌린다니까. 그죠? 문제를 내는 모습을 한번 들어보라고 지금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을 시키면 업무하기 전까지는 신고하면 돼. 근데 신고했던 자가 한 번은 그만두겠지. 종료가 되면 종료된 날로부터 며칠 내로? 10일 내로.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강조도 해놨잖아. 봐요. 그죠? 강조하는 표시는 시험에 잘 건다는 뜻이에요. 자, 이번 1교시는 여러분들이 배우신 게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한 자를 개공사라고 부릅니다. 개공사는 세 종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하는 업무편에 대해서 공부하셨고, 이런 업무를 누구와 하게 된다? 직원들하고 하게 된다. 직원들이 자격증이 있으면 소공사, 자격증이 없으면 중개보조원인데 이런 사람을 고용하면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하고 영업해야 돼요. 그리고 종료가 되면 종료된 날로부터 며칠 내로 10일 내로 신고하라. 이거 지금 공부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한 장 넘기시면 드디어 사무소 설치로 들어가죠. 그래서 사무소를 설치해야 중개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사무소를 몇 개 만들어서 어디에 만들고 어떻게 영업을 하는지가 지금부터 준비가 되는 겁니다. 10분 쉬었다가 사무소 설치 정리합시다.